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8강, 바로 세도정치의 폐단과 농민 봉기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74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96에서 203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공부하는 이 전근대사 부분의 마지막 세도정치까지 왔어요. 근데 정말 많은 길을 달려왔죠.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만 이런 방대한 양을 공부할 때 꼭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는 뭐와 같다 그랬죠? 그림 그리는 거랑 같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그림 그릴 때 빈 도화지에 처음부터 바로 물감 찍어가지고 색칠부터 하나요? 아니죠. 그럼 다 망합니다. 제일 먼저 뭐 해요? 구상을 하죠.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구상을 하고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서 뼈대를 잡아놓은 다음에 구체적인 색칠하기로 들어가는 게 그림 그리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내가 이번 시간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그 내용에서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내용을 정리해야 되지라는 여러분이 공부할 그 내용의 전체적인 뼈대, 아웃라인, 그 뼈대를 잡아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 공부하시다가도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는 방향을 잃지 않아요. 이게 그냥 지역적 내용만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어느 시대 내용이야? 고려야? 조선이야? 조선 전기야? 후기야? 정치사야? 경제사야? 그걸 자체를 헷갈려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역사 같은 양이 많은 과목은 항상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전체적인 뼈대와 방향성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 공부하고 있죠? 조선시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뭐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뉘죠? 네, 양란, 일본과 싸웠던 외란, 여진족, 청나라랑 싸웠던 호란, 이 외란과 호란, 양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뉘죠. 그죠? 이 전기와 후기를 가지고 조선이 많은 변화를 겪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조선 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조선 후기를 우리가 이제 정치 공부했고요. 사회, 경제도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문화까지 공부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까지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조선 후기 문화 어떻게 나눠서 공부했어요? 첫째, 국학. 두 번째, 과학기술. 세 번째, 서민문화. 네 번째, 문화와 예술. 이렇게 국학, 과학기술, 서민문화, 문화예술.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죠. 그죠? 그리고 특히 뭐랑 비교했다? 조선 전기와 어떤 차이점이 나오는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할 거냐? 여러분, 꽃이 피면 진다. 이게 어려운 말로 화무시비롱이라고 해요. 아무리 꽃이 펴도 10일이 지나면 꽃은 시든다. 달이 차면 기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국가건 어떤 정치체제건 항상 다 똑같아요. 사람이랑 똑같아. 처음 딱 태어나고 막 성장을 하잖아요. 처음 모두 국가도 그렇다. 처음 딱 만들어졌을 때는 되게 막 역동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막 국가가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국가도 장년기, 노년기에 들어서, 그럼 더 이상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점차 쇠퇴하게 돼요. 마치 사람이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를 지나 노인이 돼서 죽음으로 향해 가듯이 국가도 결국에는 전성기를 지나서 쇠락기를 맞이하게 돼요. 사람이 인생이랑 똑같아. 조선도 이제 그 쇠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 조선의 황운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제 문이 닫혀가는가, 그런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몰락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거든요. 이름하여 세도 정치라는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조선의 정치 체제 중에서도 마지막에 등장했던 세도 정치입니다. 이 세도 정치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비록 그 차시로 따지면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은 이제 문화사여서 조선 후기 문화를 공부했지만, 우리가 정치사로 넘어가서 기억을 좀 더듬어 봐요.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정치가 뭐였죠?
탕평책이었죠. 기억나죠? 영조와 정조가 붕당 정치의 폐단, 일당 전제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정치의 균형을 맞추던 탕평책 있죠? 그 탕평책 이후에 등장한 게 바로 오늘 공부할 세도정치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세도정치는 정말 문제가 많은 정치체제예요. 이 세도정치가 조선을 망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도정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체제입니다.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세도정치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큰 전제를 깔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도대체 세도정치가 뭐길래? 뭔데 그렇게 문제가 많아? 세도정치의 개념, 그리고 그런 문제가 많은 세도정치는 왜 등장했는가? 세도정치의 등장 배경, 그리고 그 세도정치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조선에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왔는가? 세도정치의 문제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반발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세도정치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오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세도정치가 뭔지,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74번 거기 왼쪽 위부터 볼게요. 자, 세도정치 이걸 공부할 거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조선의 정치 흐름을 다시 한번 더듬어 봐야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여러분 조선을 만든 건 누구였어요? 신진사대부였죠. 그죠? 그 신진사대부가 신흥무인 세력과 손잡고 권문회족을 무너뜨렸어. 원투펀치. 위화도해군, 과전법. 위화도해군으로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과전법으로 경제적 실권을 장악했죠. 그죠? 그렇게 권문회족을 무너뜨린 신진사대부가 이제 나아갈 방향을 놓고서 둘로 갈라집니다. 급진파 사대부, 온건파 사대부. 근데 누가 이겼어요? 급진파 사대부가 이겨서 조선을 건국하고 15세기 조선의 통치 체제와 제도를 정비합니다. 근데 이런 급진파 사대부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수양대군의 반란, 개유정난을 계기로 이 수양대군이 세조로 왕이 되는 과정에서 반란을 도와준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걔들 우리가 뭐라 불러요? 훈구라고 불러요. 그죠? 이 훈구는 어마어마한 토지랑 권력을 독점합니다.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성종, 세조 다음에 왕이 된 성종이 누구를 등용했죠? 지방에 내려가 있던 온건파들의 후손이 사림을 등용했죠. 그죠? 그래서 이 훈구랑 사림이 막 맞짱을 떠. 결국 누가 이겼죠? 사림이 이깁니다. 그 사림이 훈구를 물리치고 중앙 권력을 장악했어. 이 지방에 있던 세력인 사림이 중앙에 진출해서 훈구를 무너뜨리고 중앙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죠? 위안부, 향약, 서원 등을 토대로.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림은 어떻게 했죠? 당을 나누었죠. 그죠? 법붕무리당.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었다. 이 당을 만들 때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나눠요? 정치적 성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학문적 성격. 배운 학교가 그러니까 출신 학교가 다르고 선생님이 다르고 보고 배운 게 다르고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가 다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성격과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나눕니다. 이게 바로 붕당 정치였어요. 근데 이 붕당 정치는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었죠. 뭐의 원칙? 공존의 원칙. 우리 당과 상대방 당의 정치적, 학문적 생각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랑 나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나의 생각도 옳지만 너도 나름대로 선생님에게 배운 너만의 학문적, 정치적 생각이 있는 거지. 너의 생각도 존중할게. 라고 하는 상대당의 학문적, 정치적 이념과 생각을 존중해주는 공존의 이념이 지켜진 그게 바로 붕당 정치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마탱이가 가죠. 그러면서 뭐의 원칙이 깨져? 공존의 원칙이 깨집니다. 그죠? 이제 완전 다이다이야. Winner take it all. 이긴 놈이 다 가진다. 해서 이제 너랑 나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야. 틀린 거야. 내가 justice, 내가 정이고 너는 evil, 악이야. 라고 하면서 극단적 대립, 공존의 원칙이 무너지고 승자가 모든 걸 가지고 상대방 당을 완전히 거세해버리는 일당전제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던 게 뭐예요? 영조 정조의 탕평책이었죠. 그죠? 너희들이 스스로 공존의 원칙, 너희들이 무너뜨린 공존의 원칙을 회복할 만한 능력이 없다. 너희는 더 이상 스스로 공존의 원칙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왕. 우리 왕이 중심이 되어서 너희들의 균형을 맞추어 주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탕평 정치였죠. 탕탕 평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정치, 탕평 정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세도 정치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봐요. 봐봐. 얘들아, 일단 세도 정치 약간 빼고
붕당 정치, 변질, 탕평 정치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 얘들아. 그리고 마지막 회도 정치가 어떤 거냐면은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특정 가문, 하나의 가문이 모든 걸 장악하는 체제가 세도 정치입니다. 여러분 봐,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하나의 가문이라 그랬죠. 당이 아니야. 서인, 남인, 서인, 동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런 게 아니에요. 붕당이 아니라 한 집안, 한 가문, 특정한 가문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는 게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자, 그럼 봐봐. 공존의 원칙이 지켜지던 붕당 정치에서 지금 세도 정치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떤 차이점이 보입니까? 자, 이걸 너무 막연한 질문이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의 폭은 붕당 정치에서 특정 가문이 주도하는 세도 정치로 넘어올 동안 이 정치 참여의 폭은 넓어지나요? 좁아지나요? 그죠? 점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여러분들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공존의 원칙이 지켜질 때만 해도 굉장히 양반들 참여의 범위가 넓어. 이게 붕당 정치입니다. 너와 나 생각은 다른 거야. 공존의 원칙. 이때만 해도 여러분 봐봐. 중앙에 있는 양반들이 항상 누구에게 의견을 물어봐? 지방 양반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기억나요? 서원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선배나 후배들, 고향에 있는 선배나 후배들, 스승님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 지방 양반들의 공론도 서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앙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치? 그렇게 양반들 다수의 의견인 공론, 그걸 통한 공존의 정치가 붕당 정치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양반들의 의견이 반영되던 게 공존의 원칙이 지켜지는 붕당 정치야. 근데 이게 이제 변질되죠. 뭘 이유로? 환국. 기억나죠? 숙종 때 환국을 이유 계기로 붕당 정치가 변질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공존은 필요 없어. 우리 당이 모든 걸 다 가져갈 거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당연히 정치의 폭이 어떻게 돼요? 줄죠. 그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줄어. 이제 오직 승리하는 당 하나만 남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잠깐 나왔던 게 뭐예요? 잠깐만. 붕당 정치에서 붕당 정치 변질로 넘어가는 거는 환국이었죠. 물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인 변화라고 했어. 경제적인 성장, 그런 경제적인 부를 독점하기 위한 지배층의 욕심, 그리고 지방에서 그 이양법을 통해 돈을 번 분홍들이 성장하면서 향촌 사회의 지배권을 더 이상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가져가기 어려워지니까. 이기면 모든 걸 다 가지지만 밀려서 지방에 내려가는 순간 그 분홍들과 신양들과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놓고 다퉈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극단적인 상황. 하여튼 그런 환국과 사회 경제적인 변화 때문에 변질이 됐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 극복하겠다고 나왔던 게 뭐예요? 영조 정조의 탕평책이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이게 왜 특정 가문이 주도하는 세도 정치까지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뒤에서 말하겠지만 탕평책이라는 건 여러분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균형을 누가 맞추고 있는 거야? 그래, 왕이 신하들의 균형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라의 권력이 누구한테 모입니까? 그 균형의 수호자인 왕에게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영조랑 정조처럼 왕이 이제 막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본인에게 모인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신하들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생각해봐. 갑자기 어리버리한 애, 좀 나이도 어리고 어리버리한 애가 왕이 됐어.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신하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얘들아. 실제로 정조가 1800년에 딱 갑자기 급사하거든? 급사하고서 그 다음 왕이 된 게 정조의 아들 순조였는데 순조가 그 당시 나이가 15인가? 6인가? 2살이었어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란 말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니 없니? 없단 말이야. 봐봐. 지금 정조 때부터 이미 나라의 모든 권력은 왕에게 모여있는데 갑자기 정조가 죽고 그 카리스마 있는 정조가 죽고서 12살짜리 꼬마의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왕이라고 딱 나온 거야. 그런 권력을 컨트롤할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나서? 왕의 엄마 쪽 친척들. 여러분 외갓집 있죠? 외갓집이 나섭니다. 전하께서 아직 어리시니 전하께서 성인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 때까지는 우리 왕의 외갓 친척들이 당분간 정치를 대신하겠다 라고 나오는 게 세도 정치예요. 자 봐봐. 왕이 아직 어리니까 성인 될 때까지만 대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말이 보이죠? 여러분이 왕의 삼촌이야. 왕의 외삼촌이야. 여러분의 조카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어. 근데 이제 여러분의 조카가 왕이 성인 됐어. 삼촌 그동안 대신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나도 성인 됐으니까 권력 돌려줘요. 돌려줄 겁니까?
안 돌려주죠, 여러분들. 인간 욕심 끝이 없잖아. 그럼 이제 왕은 뭐야, 내 권력 돌려줘요 이래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왕의 엄마 쪽 집안, 외가 친척들, 그 외갓집 가문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세조 정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막자 봐봐. 정치 참여폭이 더 줄었어. 이젠 당도 아니야. 이제는 서인, 남인, 노론, 북인, 남인, 북인은 당도 아니라 그냥 왕의 외갓집, 한 집안 가문, 그 가문이 모든 걸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당이 어울려서 정치하던 붕당 정치에서 하나의 당이 모든 걸 가져가던 일당 전제에서 이제는 한 가문, 왕의 외척 가문이 모든 걸 가져가는 세조 정치로 정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죠? 그림으로 보니까.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붕당 정치가 등장한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쓰고 설명해야 돼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조선의 막장스러운 정치, 이제는 당도 아니요, 정치적 학문적 이념을 가지고 모인 당도 아니고 그 왕의 외갓집 한 가문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조 정치, 이런 막장스러운 정치가 왜 나왔냐? 이건 사실 여러분들 영조와 정조가 뿌린 씨앗이에요. 탕평책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탕평책이 왜 나왔죠? 얘들아, 탕평책이 왜 나왔니? 이게 뭐의 문제점을 극복해 보려고? 그래, 붕당 정치의 패단. 붕당 정치의 패단.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나왔죠? 붕당 정치의 패단이 뭔데? 뭐의 원칙이 깨진 거야? 그치? 공존의 원칙이 깨지고 승자가 모든 거를 가져가는 승자 독식, 일당 전제. 너무 막장스러운 극단의 대립, 이런 붕당 정치의 패단, 공존의 원칙이 무너지고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 요거를 극복해 보려고 나온 게 뭐예요? 탕평책이잖아. 이제 왕인 내가 너희들의 균형을 맞춰주겠다는 건데, 이 탕평책은 이 붕당 정치의 패단, 공존의 원칙이 깨어진 일당 전제라고 하는 이 붕당 정치의 패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래, 여러분, 그때도 제가 영조 정조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건 그냥 영조랑 정조 같은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왕이 야, 그만 싸워, 그냥 내 밑으로 다 모여, 조용히 하고 싸우지 마 하고 강력한 왕권으로 이 붕당들 간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거야. 왕이 딱 힘이 강하니까, 왕이 카리스마 있으니까 신하들이 그냥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지 상대방 당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치면은 능력이 카리스마, 여러분 친구들이 학급에서 패거리가 나눠가지고 서로 막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패매하고 와드 받고 막 저격글 올리고 하는데 능력 있는 담임이 딱 오더니 야, 학폭 금지, 싸우지 마 이러면 그 담임쌤 무서워서라도 담임쌤 앞에서는 이러고 있겠죠. 근데 상대방에 대한, 친구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 그 증오하는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담임쌤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야. 이 탕평책은 여러분들 이 공존의 원칙이 깨어진 일당 전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영조와 정조 같은 그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그 강력한 왕권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찍어 누른 거야. 붕당 간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거예요.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왕의 개인의 능력에 의존한 거야. 시스템적으로 이걸 해결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권력은 자연히 누구에게 모여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왕과 그 국왕의 측근에게 모든 권력이 모여. 근데 이걸 영조랑 정조 같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워낙 본인들이 능력이 뛰어나니까. 근데 말했죠, 여러분들. 왕에게 모든 권력이 모여 있는데 그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나이 어린 어리버리한 애가 왕이 되는 순간 이 어리버리한 어린 왕은 그 아버지가 물려준 막대한 권력을 컨트롤할 만한 능력이 도저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서는 거야? 왕의 엄마 쪽 집안. 전하께서 어리시니까 우리 왕의 친척들이 당분간만 나라를 대신 다스릴게 라고 하면서 권력을 안 돌려주고 왕을 아예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내용, 특정한 가문, 그렇게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가문을 우리가 세도 가문이라 그래요. 세도 가문. 원래 뜻은 되게 좋은 뜻이다. 뜻은 세상의 바른 도리라는 거예요. 아직 왕께서 어리시니 왕께서 세상의 바른 도리를 깨우칠 때까지 우리가 나라를 대신 다스릴 거야 하는 건데 아니죠. 실제 이거 누구야? 왕실 외척이야. 외척. 엄마 쪽 집안. 외갓집.
우리가 외갓집이라 그러는 그 외갓집을 외척이라는 말을 써요. 외척. 여러분, 상식이지만, 친가 쪽 집안을 종친이라 그러고요. 외가 쪽 집안을 외척이라 그럽니다. 왕의 외척들, 엄마 쪽 집안, 이 외척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가 물려준 권력을 이제 왕의 외가 쪽 집안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정치 권력과 경제적인 이득을 독점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가 너무 막장인 거야. 예전에 그래도 어떤 정당, 하나의 당이 권력을 장악했다면 이제는 그냥 한 집안이, 소수의 그 집안 사람들이 권력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여러분이 이 왕의 외가쪽 집안이야. 왕이 어려서 권력을 장악을 했어. 이 권력 돌려주고 싶어? 나누고 싶어? 싫단 말이지. 계속 천년 만년 우리 집안이 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도가문, 왕의 외척 집안은 어디를 장악하느냐? 양란 이후에 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던 비변사 기억나죠, 여러분들? 원래 조선은 의정부와 육주 중심이었지만 양란, 외란과 호란이 전쟁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나라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서 이 비변사에서 이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의정부가 육조가 던 걸 다 비변사가 있잖아, 그치? 그 비변사를 이 세도가문들이 완전히 먹어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세도정치 시기 세도가문의 핵심 기구가 바로 비변사예요. 비변사, 여기가 세도 가문들의 본진입니다. 이게 그런 게 비변사만 장악하는 사람 끝이야. 여기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 실행, 집행 다 할 수 있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어디에 기능이 약화됩니까?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더 약화지는 거예요. 약화되고요,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왕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약해지는 거예요. 허수아비. 그리고 이제 왕의 외척 가문. 얘네들이 이제 비변사를 장악하고 여기서 모든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막장스러운 정치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정조의 아들 12살의 왕이 된 어리버리 꼬맹이 순조, 그 다음에 헌조, 그 다음에 철종. 3대 60년 동안 이게 진행이 돼요. 이 당시에 세도 정치를 진행했던 왕의 외척 가문이 대표적으로 두 가문이 있는데 하나가 안동 김씨요, 하나가 풍양 조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일단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가능하냐? 여러분 봐봐, 이런 거야. 여기 봐봐, 여기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내가 있죠, 그죠? 왕비. 그리고 아들이 있겠죠. 실제로 이제 정조, 그리고 정조의 아들 순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말했죠, 정조가 딱 1800년에 급사하는데 좀 젊은 나이에 급사를 해요. 그 아들인 순조가 왕이 되는데 너무 어려요. 12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왕비 쪽 집안이 권력을 다 가져가, 얘들아. 근데 봐봐, 얘들아 봐봐, 여러분이 세도 가문이에요. 어린 왕을 대신해서 지금 이 왕의 엄마 쪽 집안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자, 권력을 놓치고 싶습니까? 놓치기 싫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이 어린 왕에게, 왕도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자기 집안 여자를 왕비로 심어주는 거야. 그러면 또 아들을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 왕비 쪽 집안, 자기네 집안이 또 권력을 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세도 정치 핵심은 왕의 뭐가 되는 거야? 왕의 외갓집이 되는 거예요. 왕의 외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도 가문은 무조건 왕비를 자기네 집안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왕의 성인에도 권력 안 돌려주고 또 왕의 어린아들이 왕이 되면 또 왕의 어린아들을 왕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네 집안이 권력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순조, 헌조, 철종 3대 60년 동안 이 나라는 왕은 있으나 왕은 아무런 권력이 없고 왕의 외갓집인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이 두 집안이 나라의 모든 정치를 다 헤쳐먹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안동 김씨, 풍양조 씨입니다. 왕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명분은 우리는 왕의 외갓집이다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러분이 지금 이거야,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인형 조정하듯이 뒤에서 왕을 막 조정해가지고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려. 그러면 여러분이 허수아비로 내세운 이 왕이 띨띨해야 될까요? 똑똑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 마음대로 나라를 헤쳐먹으려면 여러분이 허수아비로 내세운 이 왕이 똑똑해야 돼, 멍청해야 돼?
그지? 당연히 왕은 멍청해야 됩니다. 왕이 똑똑하면 이 나라의 왕은 난데 왜 나의 삼촌들이 나의 외갓집이 모든 걸 다 해먹지? 왕은 난데 이제 외갓집 물러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최대한 왕은 멍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배도 정치 집안 동안에 이런 배도 정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왕족, 똑똑한 왕족, 비판의식 있는 왕족, 이 나라가 이씨의 나라지 왕의 외척 가문들의 나라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왕권을 회복해야 한다 라고 배도 정치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좀 똑똑한 왕족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다 죽었습니다. 배도 정치 애들이 다 죽여버려요. 주도부도 모르게 죽여버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최대한 띨띨하고 멍청한 애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결정판이 누구냐면 얘야. 배도 정치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철종. 여러분 철종은 여러분 별명이 강화도령이에요. 강화도령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강화도에 살았거든. 강화도에서 얘 직업이 뭐였는지 알아? 나무꾼이에요. 뻥이 아니고 진짜 나무꾼.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왕족은 왕족인데 핏줄이 거의 섞이지 않은 왕족이야. 실제로 그 철종네 집안에 막 반란을 일으키는 왕족도 있고 해서 얘네 집안이 유배 같던 집안이에요. 예전에 반란에 연루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름만 왕족이지 사실 왕족이 아니고 얘도 자기가 왕족인지도 몰랐어. 그냥 강화도에서 나무나 짓고 살았단 말이야. 그냥 시골 농부였어, 농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혼조가 딱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배도 가문들 안동김씨 집안이 회의를 열어. 또 어디 띨띨한 왕족 없나? 똑똑한 애가 왕되면 안 되는데 야 어디 이름만 왕족이고 우리 허수아비가 될 만한 띨띨한 왕족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야? 강화도령. 이름만 왕족인 강화도에서 나무나 짓고 있는 한글도 읽을 줄도 제대로 모르는 까막눈인 나무꾼 왕족 철종이 있는 거야. 얘다. 얘를 왕으로 세우자 이래가지고 이 강화도 나무꾼 강화도령 철종을 왕으로 만들어요. 얘가 내 기억에 나와. 강화도에 막 군사들이 이제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얘가 도망갔대 처음에는. 뭐야 저 병사들 뭐지? 날 잡으러 온 건가? 살려줘요 이러고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막 산골짜기에 숨어있는 애를 군사들이 와가지고 전하 저희의 왕이 되어주시소서 이래가지고 왕으로 삼았어요. 자 인생 역전이죠. 강화도에서 나무화도 나무꾼인 철종은 무식하다는 이유로 왕족의 피가 섞여있지만 무식하다는 이유로 안동김씨 집안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와 인생 역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철종에게 인생 역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철종은 여러분 나무꾼이라고 그랬죠. 당시 철종은 이 순박한 나무하는 나무꾼 철종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미 강화도에서 그 산골 처녀와 풋풋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었죠. 철종은 참 정말 낭만 있는 남자야. 순정남이야. 본인이 왕이 됐는데도 안동김씨한테 말해. 솔직히 말해요. 저는 글도 읽을 줄 모르고요. 평생 나무만 짓고 살아서 나라 일 할 줄 몰라요. 전 무식합니다. 나란 일은 다 알아서 해주세요. 당신 다 알아서 해주시고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저 강화도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그녀만 있으면 되니까 그 여자를 왕비로 삼아 주세요. 라고 철종은 딱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철종의 소박한 요구. 난 나라 다스릴 줄 모르고 글도 읽을 줄 모르니까 나라 일은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오직 그 여자만 있으면 됩니다. 강화도에 내 사랑하는 첫사랑만 왕비로 삼아주세요. 라는 이 나무꾼 철종의 요구를 안동김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줍니다. 왜 안 들어줄까? 봐봐 얘들아 세도 정치 가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뭐예요? 그래 왕의 외갓집이라는 거야. 엄마 쪽 집안이라는 거예요. 엄마 쪽 집안. 근데 철종의 바람대로 출신 성분도 모르는 강화도 산골 처녀를 왕비로 삼으면 더 이상 왕의 외갓집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안동김씨 집안이 일단 철종 앞에서는 네 전하 저희가 군대를 보내서 그 전하의 사랑하는 여자를 안전하게 서울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철종한테 우리가 갔을 때 이미 죽어 있었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이거는 철종이 실수한 거예요. 철종이 만약에 정말 그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었다면 좀만 똑똑했다면 이렇게 말했겠지. 왕비는 당신의 집안에서 낳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네 집안의 여자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다음 왕으로 삼겠습니다. 다만 그녀는 후궁이라도 좋으니까 내 곁에 데리고만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종은 내가 왕이니까 왕비는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지? 이래가지고 그냥 그 여자를 왕비로 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죽은 거야.
이걸 철종 나중에 알아. 왕이 되고서 어느 정도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 다음에 알아요. 아, 내가 그녀를 죽였구나. 내가 그녀를 왕비로 함께 해달라 그래서 죽었구나. 나는 어차피 이 안동김씨의 집안을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괜히 그 여자를, 내 사랑하는 그녀를 왕비로 함께 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녀를 죽였구나. 이래서 철종이 그때부터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철종은 그다음부터 완전 정신이 나가서 그냥 술만 먹고 완전 페인이에요, 페인. 안동김씨 집안 좋지. 왕이 가뜩이나 무식한데 페인이니까 더 명분이 생기는 거야. 왕께서는 좀 학문이 부족하신 데다가 지금 국사를 돌볼 만한 멘탈이 안 되시니까 우리가 대신 나라 다스리겠다. 이래서 이런 특정 가문, 왕의 외척 가문이 정치를 장악하는 이 세조 정치는 훈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세조 정치 막장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세조 정치가? 그럼 왕이 어려서 아직 왕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왕의 외가 쪽 집안이 왕이 성인 될 때까지 대신 다스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고 뭐가 그렇게 막장을 초래했느냐? 왜 특정 가문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막장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왜 그렇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안동김씨나 풍양조씨 같은 이런 왕의 외척 가문, 이 왕의 외가 쪽 집안이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정당한 명분이 있나요? 얘네들이 뭐 특정 붕당인가요? 뭔가 정치적 학문적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모인 붕당인가요? 뭔가 뭐 정식 관직을 가지고 나라의 공무원이 된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왕의 외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뭐 특정 정치인을 까는 건 아닙니다. 이 비슷한 팩트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근혜와 최순실 같은 관계예요. 여러분, 최순실은 뭐 공무원입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장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개인 민간인이야. 근데 어떻게 정치에 개입했죠? 박근혜의 친구라는 이유로. 박근혜와의 개인적인 친분. 그걸 통해서 나라 정치에 개입을 했죠. 그래서 최순실을 뭐라 불렀어요? 비선실세라 불렀어. 이게 딱 그런 거야. 비선실세란 말이에요. 무언가 정식적인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나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의 외갓집이란 이유만으로 정치를 장악하는 비선실세 같은 게 세조 정치입니다. 당연히 이 국가의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 머릿속에 뭐가 없냐면은 내가 이 권력을 언제 놓칠지 몰라. 당연하지. 왕의 외갓집이란 이유만으로 권력 잡은 거니까 언제 날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우리 집안이 권력 잡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헤쳐먹겠다. 그 생각밖에 머리에 없어요. 자,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도 가문이 이런 책임감 없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방금 말했죠. 이 세도 가문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다? 우린 어차피 비선실세고 언제 권력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권력 갖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헤쳐먹겠다. 헤쳐먹으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남긴다는 얘기야. 이거 돈 벌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뇌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뇌물 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죠? 그러면 뇌물을 받을 거면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내가 뭔가 매력적인 걸 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나한테 뇌물을 갖고 올 거 아니야.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게 뭘까요? 네, 공무원, 관직입니다, 관직. 그래서 얘들은 관직을 사고 팔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매직이라 불러. 얘들아, 관직을 사고 판대. 이게 얼마나 막장이냐면 여러분 알고 있죠? 조선시대에서 여러분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네, 조선시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뭐라 불러요? 과거제라 불렀습니다. 이 과거제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 관리가 되는 게 조선의 시스템이야. 근데 세도 가문은 자신들이 뇌물을 받고 벼슬자리를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봐봐, 어떤 특정한 벼슬자리를 원래는 과거제를 통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가야 되는 벼슬자리를 세도 가문이 돈 받고 팔아.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과거제가 제대로 운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과거제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느냐? 이름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공무원이 하고 싶어.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과거 시험 볼 필요 없어. 돈을 최대한 많이 모은 다음에 안동김씨나 풍양조씨 집안에 가서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의 뇌물을 바꿔서 이 정도 돈이면 9급 공무원 정도는 할 수 있겠네. 야, 이번에 9급 공무원의 시험 문제로 우리가 이거 낼 거야. 이런 문제 낼 거니까 미리 준비해. 시험 문제 유출. 뭐 이건 양반이야. 어떤 것도 있냐면은 야, 답안지에다가 원래 조선시대 답안지에는 이름을 쓰면 안 돼요. 그 신분을 알 수 있는 걸 쓰면 안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우리 답안지에 너와 나만의 암호를 하나 적자. 답안지 중간에 팽하라고 적어. 그러면 이게 너와 나의 암호야. 답안지에 팽하가 적혀 있으면 아, 이거는 이현규 답안지구나. 그러면 내가 무조건 만점 줄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건 기본이고 시험의 그 답의 퀄리티가 아니라 그냥 돈 많이 준 애한테 돈 많이 준 애를 합격자로 뽑는 그런 식으로 과거제가 운영이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과거제도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요. 이 세도 가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외척 세도 가문은 벼슬자리를 돈 받고 팝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세도 가문에게 뇌물을 바치고 벼슬자리를 사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 중앙에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당연히 중앙 공무원이 낫지 않나 싶은데 아니야, 얘들아. 지방으로 가야지. 중앙에서 눈치가 보이잖아. 왕도 있고 여러 정치인들도 있고. 지방에 내려가야 눈치 볼 거 없이 마음껏 처먹을 수 있죠. 왜 처먹어?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관리가 된 게 아니야. 너네도 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 세도 가문에게 뇌물을 바친단 말이야. 당시 세도 가문들이 여러분들 벼슬자리마다 금액을 정해놔요. 얼마나 비쌌냐면 속과 합격할 거면 6억, 대과는 20억, 지방 수령직은 6억, 감사는 12억 이런 식으로 돈을 정해놨어. 그러니까 너네가 6억, 12억, 20억 이런 돈을 바치고 공무원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뇌물을 바치고 공무원 되는 애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야, 씨, 내가 6억이나 돼서 지방관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죠. 내가 6억이나 바치고 공무원 됐으니까 내 임기 동안 본전 찾아야지. 본전액은 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6억 바치고 공무원 됐으면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 10억, 20억은 벌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 본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그래, 백성들로부터 세금 삥 뜯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들아, 어디가 더 인기가 많아? 백성들로부터 눈치 안 보고 세금을 마음대로 삥 뜯을 수 있는 지방관. 지방관 자리가 이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중앙 관직보다는. 중앙에서 눈치 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세도 가문들이 그 인기 많은 지방관, 그 지방 수령 관직을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상품처럼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돈을 받고 관직을 사고 판다 그래서 매관, 매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매관, 매직. 그래서 당시 관리가 될 거면 공부하는 거 필요 없어. 돈만 바치면 돼. 지방 수령 6억, 감사 12억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알죠? 돈을 바치고 지방 공무원, 지방 수령이 된 사람들 지방에 내려가서 어떤 마음 가진다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죠. 본전 차지. 야, 내가 이 지방관 자리 내가 안산시장 되려고 12억을 썼거든? 그럼 적어도 내 임기 3년 동안 내가 뇌물로 바친 본전은 찾아야지. 아니, 그 이상은 찾아야지. 난 12억 바치고 안산시장 됐으니까 내 임기 동안 20억, 30억은 벌어가겠다.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왕창 뜯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이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지방관은 이렇게 마음대로 못해. 왜? 누가 있어? 지방관은 일단 자기 고향으로 발령이 안 나고요. 그 지방관이 가면은 물론 지방관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 지방관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지방 양반들이잖아. 얘들이 유양소를 만들어서 그 지방에 오래 살아온 토착 양반들, 향촌 세력들이 유양소를 통해서 그 지방 수령을 견제한단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견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알고 있죠? 조선 후기 넘어가면 여러분들 분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일당 전제로 치닫게 되면서 권력을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 싸움에 패배한 정당은 시골로 쫓겨내려가잖아. 아무것도 못 가진 개털 상태로. 지방에 내려오면 누가 버티고 있어? 조선 후기 이양법으로 돈을 번 분홍들이 버티고 있어. 이 분홍들이 이제 향촌 사회의 지배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이 지방 양반들이랑 싸움을 한단 말이야. 특히 분홍들이 이 몰락한 지방 양반들로부터 향촌 사회의 지배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여요? 수령한테 뇌물을 엄청 바치잖아. 그래서
이 조선 후기 가면은 지방의 중앙 정치에 밀려나서 지방 향촌 사회로 내려온 양반들이 조선 전기 때처럼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미 향촌 사회의 권력은 누구에게 넘어갔어? 수령과 분홍들에게, 신양들에게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선 후기 가면은 이 지방 수령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 수령을 견제할 지방 양반들은 이미 몰락했어. 그래서 수령은 지방 양반을 배제하고서 향촌 사회를 마음대로 쥐약펴락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수령이 견제할 세력도 없이 막강한 힘이 생겼는데 이 수령으로 온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뇌물 갖다 바치고 온 쓰레기들이란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이 농민들을 엄청 뜯어먹는 거야. 양반들 눈치도 볼 필요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는 게 바로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삼정의 문란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이렇게 뇌물 바치고 지방관이 된 애들이 본전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백성들로부터 뭘 뜯는 거야? 세금이야. 지방관이 본전 찾는 건 세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도 가문에게 뇌물을 바치고 지방 수령이 된 얘들이 이제 본전을 찾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무자비하게 삥 뜯어가는데 그걸 뭐라 그래? 삼정의 문란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삼정, 세 가지의 세금을 어지럽혔다. 문란을 어지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정, 세 개의 정, 세금이 어지러워졌다는 겁니다. 이 삼정의 종류가 뭐냐? 적어드릴게요. 전정, 그리고 전정이 뭐냐면 땅에서 나오는 세금, 전세를 말해요. 그리고 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곡인데 여기 제가 좀 칸을 띄웠습니다, 일부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삼정이라고 그러고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이 엉망진창으로 운영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삼정의 문란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일단 필기만 해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전정은 전세고 군정의 이제 문란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단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백골징포, 그리고 황구첨정, 그리고 족징인징, 이게 이제 군정의 문란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환곡의 문란입니다. 이거 원래 환곡은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완전히 고리대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그럼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지금 조선 후기에서도 뭘 공부해요? 세도정치라는 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도정치라는 게 뭔지, 왜 나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도정치의 전반적인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얘들아 봐봐. 세도정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조선 전기 공존의 원칙이 지켜지던 붕당 정치가 그 공존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맛이 가버리죠. 일당 전제로 변질되죠. 그리고 이런 일당 전제로 변질된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나온 게 탕평 정치였고, 그 과정에서 왕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됐는데 문제는 이 탕평책은 이 붕당 정치의 변질, 폐단, 공존의 원칙이 무너진 일당 전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억누른 거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 과정에서 정조가 이럴 때 뭐 왕이 능력이 있을 때 문제가 안 되지만 왕이 어리거나 어리석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왕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당시 왕이었던 정조가 덜커덕 죽어버리고 12살짜리 꼬맹이 순조가 왕이 된 거란 말이야. 그 과정에서 너무나 어린 왕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누가 나서? 왕의 외가 쪽 집안, 외척 가문들이 나서죠. 왕께서 아직 어리시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힘드니까 우리가 당분간 나라를 대신 다스리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세도 정치였죠, 여러분들. 세도 정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탕평책의 한계다. 방금 말했듯이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강력한 왕권으로 억누른 거고, 국왕의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됐는데
그 과정에서 왕이 죽어버리고 어린아이가 왕이 되니까 이제 그 왕에게 집중된 권력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야? 왕의 엄마 쪽 집안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왕의 외가 쪽 집안. 얘들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독점한다. 얘들은 특히 어디를 본진으로 삼았다? 비변사를 본진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왕의 외척 가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극단적인 정치는 훈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 진행이 됐다. 대표적 가문은 안동 김씨랑 분양조 씨. 얘들은 나라를 이끌어갈 책임감도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얘들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우리 가문이 권력 잡을 동안 최대한 많이 헤쳐먹어야지. 헤쳐먹을 수 있는 방법은 뇌물을 받는 거야. 뇌물을 받기 위해 뭘 팔죠? 나라의 관직을 팝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루트인 과거제는 완전히 박살나버리고요. 이 세도 가문은 특히 지방관, 이 지방관직을 상품화해서 팔아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매관, 매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도 가문에게 뇌물을 바치고 지방관이 된 후령들, 지방 내려가 보니까 본인들을 견제할 양반도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양반들 눈치 안 보고 지방사회를 마음껏 헤쳐먹습니다. 얘들의 머릿속에 뭐밖에 없죠? 내가 바친 뇌물, 그 본전은 찾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본인들이 바친 뇌물의 본전 그 이상을 뽑아내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왕창 걷어. 그게 바로 뭐라고? 삼정의 문란이라고. 전정, 군정, 환곡. 얘들을 우리가 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또 문제가 되는지 이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